상륙함의 임무는 빠르게 적의 해안을 장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함정의 속도는 제한적이고 자칫하면 상륙작전 중 적의 화력에 아군이 먼저 당할 수도 있다. 병력은 물론 전차 등 각종 장비를 싣고 있는 상륙함이 적의 공격에 노출될 경우 오히려 아군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상륙작전은 해안이 아니라 수평선 너머에서 시작된다. 적의 포탄이 도달하지 않는 먼 바다에서 순식간에 적 해안까지 돌진해 병력과 전차 등을 해안에 전개하는 초수평선 작전. 바로 이 작전을 위해 탄생한 것이 공기부양식 고속상륙정이다. 해군 조합 역사 초기 공기부양이라는 신기술에 도전한 사람들. 그 결실로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기부양 고속상륙정 솔길.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최초의 한국형 공기부양 고속상륙정을 개발한 주역들과 함께 LSF-1 솔개 탄생의 숨은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해군의 고속 상륙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해상무기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고 다양한 함정 및 해상무기 체계 연구 개발을 수행해 오신 송준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준태입니다. 1970년대 후반 코리아 타코마 조선소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함정 개발과 연구에 매진해 오신 주식회사 우리해양기술의 김상근 부사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해양기술의 김상근입니다. 한진중공업과 해군 조함단 등에서 다양한 함정 개발에 참여해 오신 대우조선의 홍익선 수석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군 제53 상륙 전대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함정에서 근무하신 부산은행의 김상돈 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돈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송 박사님이 좀 오랜만에 출연해 주시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고속 상륙정은 배 구조상 보게 되면 이 부양선에 속하는 함정이거든요. 우선 이 공기부양선이 어떤 배인지, 어떤 원리와 역사를 좀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공기부양선은 이 선체 밑에 공기부양실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용어로 에어 쿠션 챔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고무 같은 연한 재질로 이렇게 쭉 감싸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그 공기부양실에 공기를 분사하게 되면은 이제 쏟아붓게 되면 압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압력이 생기게 되면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배를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면이나 수면하고의 그 공기 새어나가는 약간의 간격 외에는 완전히 선체가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게 되면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고속이 발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속 발휘를 위한 배가 공기부양선이 되겠습니다. 이 공기부양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륙 양용 공기부양선, 에어 쿠션 비클하고 수상 전용 공기부양선, 그러니까 SES, Surface Effect 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기부양선, 그러니까 ACB는 그 선체를 이 스카트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완전히 고무로 만든 유연한 재질이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공기 프로펠러로 합니다. 뭐 당연히 공기 프로펠러는 어떨까요? 소음이 아주 소음이 큽니다. 예. 이제 표면 효과서는 그에 비해서 양측 그 선체가 물에 잠겨 있고 앞뒤만 이 스커트 같은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압력을 해도 약간은 선체가 잠겨 있죠. 그래서 이 프로펠러도 공기 프로펠러가 아니고 수중 프로펠러입니다. 그러니까 수상 전용 공기부양선이 SES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소개하고자 하는 공기부양선은 수륙 양면 공기부양선 ACB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국의 그 크리스토퍼 코코렐 경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경이 됐습니다. 그분이 1959년 5월에 그 진공 청소기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유인 시험선을 만들어서 그 49나트로 달리는 것이 최초의 실용화된 공기부양선입니다.
그 후에 영국에서 주로 발전시켜 가지고 1978년에는 약 300톤급인데 400명 이상의 그 사람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착장에 이렇게 떠나려고 그러면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선역이 나오는 바람에 도태가 돼가지고 2000년부터는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군용으로는 뭐 그 미 해군이 1984년에 90척이나 개발한 엘케크형 고속 상륙정이 있고요. 그건 톤수가 182톤급이고요. 그 러시아가 이제 군수 상륙 지원함으로 만든 게 한 550톤, 제일 큰 공기부양선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공기부양선을 얘기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코리아 타코마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김상근 부장님, 네. 당시 1970년대 이제 이 코리아 타코마에 근무하셨으니까요. 우리나라 이 공기부양선 초기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 어떻게 개발이 됐고 운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공기부에서 역사는 아마 코리아 타코마에서 시작되고 있고 이게 1977년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코리아 타코마 입사할 시기였습니다. 우선 8m 세스를 시험선으로 하나 만들었고 곧 이어가지고 18m급 90인승 여객선을 만들었습니다. 한 척을 수주받았는데 이 배가 이제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가는 그런 여객선인데 물경 속도가 37노트 나왔습니다. 그 당시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 그 당시 국내 여객선 속도는 15노트, 많은 게 빠른 게 20노트였습니다. 그게 20노트가 35, 6이 되니까 거의 더블이 되다 보니까 부산에서 거제도 가는데 50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그 당시 배도 2시간, 육로로 가면 4시간 그런 길인데 50노트를 가니까 상당히 이게 히트작이고 대박을 쳤습니다. 곧 이어가지고 동영선이 4척이 더 발주가 되고 또한 90인승이 부족하니까 더 큰 배, 200인승짜리가 또 3척이나 발주되어 가지고 세수를 많이 건조하였습니다. 또한 에어쿠션 비클 또는 호버크래프트를 하는데 ACB 같은 경우는 세스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저희들은 이어가지고 79년부터 81년까지 한 8m급 호버크래프트 ACB 개발을 시험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시험선 개발할 때 보니까 추진 엔진이 없어가지고 선내기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설치하기도 하고 또 이제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에어로 프로펠러 그 당시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무로 국내 실력으로 프로펠러 설계했는데 그게 해수 침식으로 일주일 만에 날개가 파단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 박사님, 1984년도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코리아 타코마의 수료경용 공기부양선을 발주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 사업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국방과학연구소는 태안반도의 안흥 종합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장에서 하는 일은 이제 대전에 있는 본부에서 지상 화포무기나 또는 유도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바다에 놓고 발사를 해서 성능을 시험하는 시험장입니다. 그럼 당연히 발사 시험 때에는 어선들이 그 해역에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배로 막 이렇게 소개를 시켜도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83년도에 헬리콥터를 사가지고 신속하게 이렇게 소개시키면 어떠냐. 이래서 이제 헬리콥터가 구매 직전까지 갔는데 그 기후가 안개가 많고 또 헬리콥터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선박으로 하되 고속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배를 하자라고 이제 안흥시험장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 안흥시험장장님이 공군 출신 그 정봉주 박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알고 야 공기부양선을 지면 빨리 달리니까 그 배로 하자. 결정을 83년 말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진해의 해군 무기체계 개발본부의 수상함정 실장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난을 전적으로 위임을 해주셔서 83년 말에 계약을 하면서 제가 수석 감독관으로 이
12m급 공기부양선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그 당시 저는 이제 바로 마산에 코리아 타코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척의 수상 전용 그 공기부양선을 만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판이었다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상 전용 공기부양선과 그 수중 양용 공기부양선은 이 프로펠러 시스템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완전히 다른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앞에 계신 김상근 부사장하고 또 그 외 많은 기술자들하고 그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또 그렇게 됐군요. 이제 바로 이제 이 공기부양선을 건조할 때 이제 실무 책임자로 참여하신 분이 지금 김상근 네, 부사장님을 맞습니다. 알고 예.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배를 이제 처음 건조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네. 당시 국내 이배는 국내 최초의 호버크래프트이고 또한 아시아로 보면은 그동안 디젤 추진 노선은 첫 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 그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한 12m급 호버크래프트가 되겠습니다. 이 국내 기술을 해외에다가 홍보를 하려고 영국 왕림조선학회에 이 배에 대한 우리가 개발 결과를 정리해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86년 6월 달에 갔는데 그 당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아직도 성숙이 안 된 단계에 가지고 해외 학회에다가 이런 발표하는 게 별로 흔치 않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인도 마지막 날, 인도가 월요일 날 이제 꽃단장 해가지고 안흥으로 배가 가는데 이 마지막까지 속도 시운전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 속도가 50노트인데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예. 저는 이 마무리 공사할 일도 많고 인도 날짜는 가까운데 그래 이제 우리 송 박사님께 이론상으로 다 계산하면 속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 한 48노트까지는 우리가 확인됐지만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감시에서 50노트인데 그든 일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시운전을 계속 미루고 했는데 날짜가 밀려가지고 마지막 일요일밖에 하루 안 남았습니다. 일요일 날 또 시운전을 강행해가지고 드디어 50노트를 돌파한 순간은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송 박사님, 이제 이렇게 완성된 이 12m급 이 공기부양선이요, 국내 최초의 50노트를 돌파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속력 측정 시험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배를 인도할 때까지 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좀 알려주시죠. 그 48나트까지는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바로 인도 받는 날인데 27일 날이 이제 그 전 하루 전인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50나트를 확인하고 받아야 되겠다 해서 아주 뭐 뛰어난 그 조정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정장으로 뽑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뭐는데 그분이 이제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곡선으로 가는 겁니다. 직선을 유지를 못해요. 이제 그분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때가 1월달 겨울인데 완전히 땀으로 이 얼굴이 범벅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이 공기부양선은 떠서 가기 때문에 앞에 파도가 없습니다. 잔잔한 파도에. 그러면 배가 가는 게 아니고 바다가 막 다가오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경험했고, 뭐 모든 사람이 50나트는 처음이니까. 근데 이 배를 모는 사람은 더 긴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조금 똑바로 가다 옆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시간이 있는데 그 기준 시간 내에 그걸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제가 그 당시만까지도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험하러 수차 실패 끝에 다시 갔어요. 가서 막 출발하려는데 뒤에서 막 팡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배가 기우뚱했어요. 그 스카트라는 고무 밑에 또 핑가라는 조그마한 요 상어 이빨 같은 게 수십 개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찢어진 겁니다. 이제 고속으로 자꾸 달리니까. 그래서 그게 찢어지게 되면 속력을 못 내요. 그래서 저속으로 빨리 하여튼 성급하게 그 타코마로 다시 돌아와서 일요일이니까 직원들 비상수집해서 그걸 아주 긴급히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나가니까 해가 막 지려고 그래요. 비도 막 부슬부슬 오고 네. 또 여러 번 실패하다 보니까 나가서 우리 긴장 속에 딱 첫 주행을 하는데 한 번에 직선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속력이 제가
기억 때문에 적어왔는데 54.8나트를 거의 55나트를 기록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왕복을 해서 이 바람도 있고 조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 이쪽으로 오니까 46.8나트의 평균을 내니까 50.8나트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50나트를 국내에서 처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얼싸안고 부둥도 안고 뭐 울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기뻐가지고 소리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공중에 몸을 띄우는 방법을 상상해왔다. 결국 그 꿈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실현됐다. 그중 하나가 공기부양선이다. 물 위에 뜨는 배, 공기부양선. 그 원리는 무엇일까? 공기부양선은 상부의 프로펠러와 부양팬, 그리고 선체 아래의 공기부양실과 그곳을 감싸고 있는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펠러가 돌면서 부양팬이 회전을 하면 공기가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고 압축된 공기가 공기부양실에 가득 차면 선체가 물에 뜨게 된다. 공기부양선은 그 이름처럼 물 위에 떠서 운행한다. 따라서 물과 선체가 다 발생하는 저항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만큼 일반 선박에 비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공기부양선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영국의 엔지니어 크리스토퍼 코커렐이다. 고속 상륙정 획득에 나선 우리 해군은 1986년 코커렐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아 공기부양식 고속 상륙정을 개발할 수 있었다. 신기술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도전한 조함 전문가들의 용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독자 개발한 강습 상륙함 독도함과 함께 공기부양식 고속 상륙정까지 개발하며 막강한 상륙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고속 상륙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솔개 LSF-1 고속 상륙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홍 대령님, 예, 우선 이 사업의 배경부터 좀 알고 싶은데요. 예. LSF-1은 솔개라고 하는데 1983년 북한의 그 계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응 체계 일환으로 특수요원의 그 기습 상륙 작전용 고속 상륙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그 연안 여객선용 공기 부양선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코리아 타코마 지금의 그 한진중공업이 기본 설계 및 건조를 수행하였습니다. 특수 선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 개발 투자와 확실한 사전 성능에 대한 검증 없이 단기간에 함정을 건조함으로써 함정 건조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최초 계획된 12척 건조 사업이 시제함만 건조하고 후속 양산 사업과 기지 발전 사업 등은 모두 중단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이 조선과학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조선 기술의 향상과 방위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는데 해군에서는 전력화 기간 중에 작전 성능 시험을 시험한 결과 고속 상륙정으로서의 작전 능력과 제반 주요 장비 성능은 기본 업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는 되었습니다. 예, 또 그렇게 됐군요. 예. 김상국 부사장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LSF-1급 이 고속 상륙정 역시 당시 이제 코리아 타코마에서 이것을 예, 이제 그렇습니다. 건조한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이 공기부양선 건조 경험은 있지만 이 고속 상륙정 역시 처음 이걸 시작을 하는 예, 할 텐데요.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떠셨습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85년 12월부터 89년 12월이니까 4년 정도 이 일이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이 정도 에어쿠션 비클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사업이었고 저희들은 미 해군의 LCAC라고 랜딩 크래프트 에어쿠션 이 배를 많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LCAC는 미 해군에서 시제선 노는데 19년 걸린 그런 배입니다. 오랫동안의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19년 만에 첫 배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4년 만에 그걸 개발하니까 저희들로서는 과거에 부족한 기술을 점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영국에 우리가 필요한 쉬운 그 실험에 대해 영국 쪽에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의 사우샘프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풍동 시험, 저항 시험 그런 걸 하면서 그 당시 영국에 보면 호버크래프트를 국내 세계 최초로 발명한 분이 계십니다. 아까 송 박사님께서 서 크리스 코크레일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분하고 연이 닿아가지고 그분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서 크리스 코크레일이고 제가 모시던 그때 이성진 전무님이고 그 당시 저는 그냥 김상한 과장이었습니다. 86년이니까 30년 전 사진이 되겠고 이분이 원래 서가 아닌데 공기부양선 에어쿠션 비커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덕분에 영국 황실로부터 자기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때 이분 나이가 한 70대 중반인데 아직 이 나이에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저로서는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저도 저분처럼 저는 엔지니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기부양선은 실제적으로 저 정도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배에 보면 로테이팅 바우스러스트라고 여기 LSF1입니다. LSF1에 보면은 이 부분이 바우스러스인데 공기부양선에는 이게 주 조정 수단입니다. 배가 속도가 적을 때는 라다가 별로 성능을 발휘를 못하고 이 부분이 이 회전하는 공기 분사 장치로 배를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장치인데 이걸 국내에서 따로 외국에서 수입하려 그러더라도 딴 데 미국이나 영국 알아보면은 다 조선소에서 만들었고 따로 팔지를 않을 뿐더러 경우 연도에서는 뭐 상당히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것도 저희들이 독자 개발하자. 그리고 부양 송풍기도 독자 개발하자. 이 배뿐만 아니고 필요한 핵심 장비조차도 저희들이 개발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국내 기술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었지만은 아마 미 해군의 LCAC는 19년 걸린 작품으로 그걸 평점을 매지면 A+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마 B+ 정도는 되는 작품인데 우리 해군에서 말하는 ROC는 다 만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배는 그 탱크가 아니고 상륙 장갑차를 한 대 싣는 건데 그 정도 페이로드는 다 만족이 되는데 나중에 운영하면서 왜 이거는 탱크를 못 싣냐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은 이 한술의 배는 안 부른데 그리고 이 배가 양선이 안 되고 한쪽으로 되다 보니까 승조원 문제 그리고 군수지원 문제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 배는 평가가 자꾸 떨어져 가지고 이게 양산도 못 이어지고 그렇게 돼서 저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마음이 남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요. 국내 최초로 제작한 이제 고속 상륙정 LSF1 예. 실제 우리 해군에서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에피소드 하나는 진해에서 이제 100년도간 이동할 그런 항해 계획을 한번 잡고 실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해에서 출발해서 목포 쪽에 가서 해안에서 하룻밤 자고 태안반도 쪽 해안에 가서 하룻밤 자고 마지막 이제 백령도로 이동하는 중에 그 북한 상선을 조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까지는 공기부양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안 유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백령도를 가지 못하고 진해로 다시 복귀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LSF1이 해군에서 태동을 하면서 이 공기부양정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극대해져서 해경에서도 지금 군함정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에서도 북한 공기부양정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고 미 해군에서 운용 중인 LCAC에 뒤지지 않는 LSF2를 개발하는 등 방위력 증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 대령님. 예. 그럼 이제 이 고속 상륙정이요. 결국은 양산까지 못 갔잖아요. 예. 어떤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라기보다가 이거는 좀 조선소의 어떤 그 생각하는 개발 그 개념과 해군본부가 생각하는 어떤 개발 개념이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저는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이거 떠나서 제일 그 당시에도 제가 아쉬웠던 것은 조선소에서는 추진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부양가스터빈과 추진가스터빈, 그다음에 감속기어, 팬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한진중공업에서는 이거를 일체형으로 한 회사하고 계약을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해군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그 당시 그 이유로 인해서 부양가스터빈 별도로 그다음에 추진가스터빈 별도로 이거를 이제 조달본부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을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우리가 잘 알고 전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를 인테그레이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우리의 그 인테그레이터 하는 우리 김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뭐 삐그덕댔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도 한 장비가 고장이 나면 한 장비를 고장을 해놓고 나면 또 이쪽 장비가 고장이 나고 뭐 이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도 사실 그 당시에 한 척분만 먼저 해보고 나서 나중에 하자. 처음부터 한 12척을 뭐 장비를 샀으면 좀 문제가 다른데 한 척만 하다 보니까 장비 제작사들이 가격을 상당히 높게 한 것도 있고, 또 대응이 또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이 좀 이제 기술 지원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계속 그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력회 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가스터빈이 고장이 너무 작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LSF2 할 때는 부양가스터빈하고 부양가스터빈 2개, 추진가스터빈 2개를 아예 같은 모델로 써서 4대를, 그러다 보니까 좀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걸 전부 다 쉐어링을 해가면서 부양과 그 추진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바꾼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그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초수평선 그 상륙작전을 지휘를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그 뭐 대형 수송선이라든가 다목적 LPX 같은 거니까 우리 저기 독도함 같은 것이 있었다면 또 이 작전이 되는데, 혼자서 이걸 별도로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특수요원을 대비해서 뭐 이게 북한하고 이렇게 공격도 하고 이렇게 뭐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과도한 연료비로 인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냥 시잡만 건조하고 후속 양산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된 것이죠. 좀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조선과학 측면에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LSF2를 만드는데 커다란 그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운영하는 측에서도 또 업체 측에서도 해군 측에서도 정말 애로사항들을 네. 전분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그 다음 작품을 위한 또 이 실패가 또 하나의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건조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시제함만 건조된 채 양산되지 못했던 LSF-1. 2000년대 초반 LSF-1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LSF-2 사업이 추진됐다. 대형 수송함에 탑재해 보다 빠르게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건조된 LSF-2는 지난 2007년 독도함의 추역에 맞춰 도입됐다. 배수량 95톤, 길이 27.9m, 폭 14.6m로 화물 55톤과 병력 150명을 실을 수 있으며 평균 40노트의 빠른 속도를 내도록 개발된 LSF-2. 과연 그 개발과 건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전에서는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고속 상륙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요. 이제 LSF-2급 이제 고속 상륙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홍대령님. 네. 이제 LSF-2가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요. 이 고속 상륙정은 어떤 함정인지 또 어떤 이유로 사업이 시작이 됐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LSF2는 독도급 그 대형 수송함에 탑재를 해서 초수평선 상륙 작전 시 상륙 기습 전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특수요원 그 해상 침투 지원과 국지 도발 시 증원 전력 수송용 및 다자간 안보 협력 지원 업무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배입니다. 기본 설계를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5월까지 한진중공업에서 수행했습니다. 상세 설계 및 함건조는 2004년도 12월에 착수해서 2007년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총 2척이 건조되었습니다. 그런데 LSF2 사업은 그 1989년에 건조된 LSF1 솔개의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그 문제점들과 그 개선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가려고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했고, 함수와 함미의 그 램프를 설치하고 추진 개통 및 부양 체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출발을 시켰습니다. 탑재 성능과 조종 성능도 향상을 시켜서 함 통제 능력을 개선한 그런 함정인데, 함 크기는 독도급 대형 수송함의 탑재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전장이 한 28m, 폭이 15m 정도 되며 선체는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생존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구역에는 그 방탄판을 설치를 했고, 조타실에는 그 방탄 유리를 적용했습니다. 예. 이제 김 부사장님,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 이 독도함 탑재용으로 이 그 고속 상륙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면요, 굳이 우리가 독자 개발할 필요 없이 그 당시 이제 미 해군 내 이제 고속 상륙정 LCAC를 기술 제휴로 해서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네. 굳이 우리가 이 LSF2급을 이렇게 이 국내 독자 개발을 하게 된 배경. 예, 그 배경이 충분히 예.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군의 LCAC는 19년간 장기간 개발을 거쳐가지고 시험이 나왔고, 또한 이 배는 99척을 만들었습니다. 예. 미 해군의 93척을 만들었고, 일본 자위대에 6척을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본 자위대에 보낸 그런 배로 한 기종으로 99척이면은 거의 신의 경지까지 간 모든 게 개선 개량된 그런 배로 갈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성공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미국의 그 텍스론 마린 랜드 시스템 회사에서 거의 한 70% 만들었고, 나머지 또 다른 회사에서 아본다일에서 조금 만드는 그런 기종이 되는데, 저희들은 초기에 해군한테 LS-F1을 개발했으니까 자체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해군은 LS-F1에 대한 저평가로 한진에 상당히 불신해가지고 개발에 대한 우려를 가졌고, 저로서는 상당히 그다음에 개발을 하면 한 척을 만들고 양산, 그 당시 LF2가 6척 예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척을 개발하고 양산 가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히려 뭐 해군이 저러니까 미국하고 기술 제휴를 하자. 그럼 회사는 단기간에 회사로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니까 저는 why not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예. 거의 지금까 6년이 걸렸는데, 처음에 협상을 2년쯤 하다가 한국에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이 되었고, 또 IMF가 지나고 독도함이 시작되면서 또 협상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상이 돼서 그 당시 홍대리랑 같이 저도 협의를 많이 하고 기술 제휴 생산을 위한 자료를 다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가격까지도 거의 협상을 마무리한 단계였고, 그런데 막바지 가가지고 우리 해군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해 뒀는데, 막바지 돼가지고 미국의 텍스론 쪽에서 가격을 거의 더블에 가까운 정도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저로서는 이게 상당히 황당한 그런 일이 당해가지고, 그 사정을 알아보니까 텍스론 측도 보면은 99합격을 했지만은 회사가 그 이상 따로 물량이 없어가지고 다른 회사에 M&A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접촉하던 미국의 임원진들이 5명이었는데 엔지니어 1명 남고 4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1명한테 아는 사람 입밖에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을 하지만, 이 친구는 엔지니어가 이 회사의 경영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말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4사람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의견이 생각이 단호했습니다. 문제는 저도 이걸 보고 기술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구나. 자기들로서는 이제 회사를 M&A 해가지고 텍스론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회사가 여러모로 적자가 보일 거고, 이 회사가 적자를 많이 하고 자기의 기술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한국에 싸게 파느냐. 처음에는 6척이었는데
줄어가지고 2척밖에 안 남고 예. 이것도 기술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는 판단이었고 그러니까 값을 올리라 해가지고 올렸는데 저희는 그 가격으로 사업이 갈 수 없는 상태고 저희 한진로스는 사업을 가기 위해 가지고 사절단을 구성해서 또 미국에 갔습니다. 그 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사정도 하고 애걸도 했지만은 이 친구도 입장이 단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기들만 갖고 있는 기술이고 한국이 자기를 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니까 가격을 이렇게 뭐 상도 이상 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군하고 협의했는데 저는 그동안 LPX에 접근했다시피 LPX의 전 매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게 LF2가 사업이 안 되면은 독단마저도 사업이 흔들리고 지연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군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데 왜 못하느냐 그렇게 종용하는 분위기였고 이게 안 되면은 큰 게 못 가니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선택의 초이스가 없어가지고 독담을 미루고 다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LF2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개발하기 저로서는 진짜 나로서는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부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독자 개발이나 이런 의지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었어도 실제 이것들을 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습니까? 계열이 많았습니다. 예. 저는 회사에서 저보고 그렇게 미션을 주기에 저도 회사에 제안한 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그건 해주라. 예. 회사 허락받아 가지고 기존 우리 LPX 하는 팀, 특선 설계 팀 중에 가장 핵심 친구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한 25명을 구성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2002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한 4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들이 텍스론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꽤 많은 자료를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 공장도 방문하고 그쪽에 공법도 배우고 그쪽에 설계 도면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계약을 위해서 입수한 것도 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많았습니다. 이게 밑그림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실력도 되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했는데 물론 가장 어렵다 하면 이게 우리는 K1 탱크를 실어야 되니까 K1 탱크가 물경 61톤입니다. 이게 알루미늄 아주 경구조인데 아주 집중 하중으로 이 무거운데 이걸 아주 경구조로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면서 어려움은 똑같이 만들면은 결국 우리 배는 이게 독도함에 들어가야 되니까 배 길이는 크게 차이가 낼 수가 없습니다. 딱 모든 게 미국의 LPD라든지 모든 재원이 비슷한 상태에서 웰드액을 무한정 크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재원은 비슷한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자기 걸 카피했다고 제소하지 않을 건지 하는 걱정도 해야 돼가지고 차별을 줘야 되고 독도함 이게 LK보다는 더 나은 배를 더 값싼 배를 그리고 차별까지 하느라고 저희들은 꽤 신경을 썼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그게 로테이팅 바우 스러스트를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아주 가볍고 효율이 좋은 걸 만들었습니다. 또 스커트도 기존 미국의 LK보다는 개선된 스커트를 만들었고 그렇게 저희들은 충분히 특허에 대한 대비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LK에서는 따로 텍스론에서는 따로 재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그리한 계획 때문인지 그리고 나중에 이 배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승조원을 LSF한테 승조원 교육을 잘 못한 게 좀 부족해 있어가지고 미 해군에 LK를 가르치는 교관을 승조원으로 우리가 교관을 모셔와서 시운전을 하고 또 승조원 교육을 분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조원 가르치는 그 교관이 우리 승조원도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데 미국에 하루에 뭐 승조원 1시간 교육시키고 미국에 전화로 2시간 동안 미국에 통화를 하면서 그럴 정도로 미국의 전화가 꽤 많았습니다. 그 당시 미 해군은 LK를 있는 후속 LK 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다양한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저걸 개발한다는 게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저걸 개발하느냐 그리고 궁금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이 배에 대한 모든 면을 자기들이 다 파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교관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배를 몰아보니까
미 해군의 LK가고 이걸 보니까 이 배가 낫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완성한 LSF-2급 고속 상륙정. 실제 이제 성능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김 대리님께서 LSF-1을 운용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비교해서 좀 성능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LSF-2를 인수를 해서 전력과를 마쳤는데 이제 LSF-1을 운용한 그런 우려 때문인지 사실은 확신이 안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1회씩 계속 내보냈습니다, 배를. 내보내서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가능한 시간이 되면은 전대장인 제가 직접 타고 나가서 같이 경험해보고 같이 문제점을 발굴해보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상륙 훈련에 참가를 해서 가시거리 밖에서 이렇게 고속정을 진수시켜서 해안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보았을 때 아, 이제 정말 우리 해군도 이런 함정을 가졌구나 하는 실감을 그때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LSF-1과 2는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아마 가격면에도 대충 4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트럭으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LSF-1은 한 5톤 트럭 정도 되면은 LSF-2는 덤프 트럭 정도 됩니다. 이 공기부양정의 사실은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부양 능력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장비나 인원을 얼마만큼의 무게를 싣고 이 배를 띄워서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LSF-1은 기본적으로 전차를 실 수 없는 구조고 LSF-2는 전차를 싣고 40나트 이상을 놔야 되는 그런 함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미국 LK 교관에게 조함을 이제 우리 정장들이 배웠는데 우리 정장들에게 그 교관들이 미 LK보다 더 우수한 것 같다라고 실제로 평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이제 자부심 갖고 얼마큼 성능이 우수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이 고속 상륙정 사업에 관련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속 상륙정 건조 설계 또 운용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차기 고속 상륙정 사업이나 지금처럼 이 특수 선형의 함정 개발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교훈점이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정리해서 조금 요약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홍익선 대령께서 시작해 주시죠. 저는 이제 정비 개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설계 LSF-1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는 뭐냐면은 수리가 어렵다는 것, 또 LSF-2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항공기 부품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벼워야 되고 부양성은 또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무게를 줄이려고 항공기 그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Hz의 전기 제품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게 수리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절대로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가면서 IRS 쪽에 비중을 둬서 수리 부속을 그냥 5% 내지 주장비가의 5% 내지 10% 사가지고는 이건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 해군 미국의 그 텍스론사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이래서 미 해군은 운영이 되는구나 걸 느낀 게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면 전진 기지별로 아예 컴포넌트, 구성품을 갖다 놓습니다. 신품들을 갖다 놓고 고장이 나면은 그 신품을 그냥 바로 교체를 해서 일단 그 배를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고장난 그 컴포넌트는 바로 그냥 정비 의뢰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LSF-2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 해군에서 우리가 해군 본부에서 제가 IRS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LSF-2는 장비가의 30에서 40%의 수리 부속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관철을 시켜서 제가 그 사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을 했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 이게 방위사업청으로 넘어가면서 방위사업청에서 다시 야, 주장비가의 5%에서 10%만 반영을 하라고 하는 그걸 빠지다 보니까 수로 부속이 많이 확보가 안 됐을 걸로 저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배가 LSF-2 후속함이 앞으로 가려면은 정비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컴포넌트로 이 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도 요즘 고장이 나면은 그 부품만 고장하는 게 아니고 그 세트를 바꾸듯이 이것도 그 컴포넌트로 바꾸고 컴포넌트는
정비 의뢰가 나가고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돌고 돌다 보면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처음에 획득할 때는 수리 부속을 많이 사야 되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 사업이 후속함 사업 갈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관계자들이 좀 반영을 해서 수리 부속을 좀 많이 좀 해야만 이 장비가 아마 LSF2 후속하면 잘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김 대리님 LSF2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두 척들이 그냥 운영하는데 뭐 별 문제점이 없으니까 아마 정비에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연스럽게 그거 이제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수리 분야 말씀하신 것 중에는 처음에 아무래도 시지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은 고장이 나서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어디에서 연가는 수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렵겠지만은 이 부품을 국산화하면은 좀 더 빨리 수리할 수 있는 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운영 측면에서 몇 가지 좀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예. 사실 독담에 지금 LSF2 두 척을 탑재할 수 있는데 현재 두 척만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전력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세 척을 계획을 했다 이제 뭐 예산 때문에 한 척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함정은 정비를 계속 해줘야만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으므로 차후 건조 시에는 반드시 예비 전력을 좀 포함해서 건조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겠고요. 정장이 교대하거나 아니면 교육훈련 시에 고속 상륙정을 직접 몰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 상륙정의 필요도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 소요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샌디에고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미 LCAC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견학을 하면서 한번 해봐도 되냐 물어보니까 해보라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LSF2를 워낙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속정 시뮬레이터를 좀 확보를 해서 정장 교대나 아니면 평상시 교육을 연할 때는 충분히 감을 익혀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고속 상륙정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아마 확실한 전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LSF2를 건조를 하게 되는데 아마 1차 때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면은 성능이 개선된 그런 고속 상륙정이 건조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김상근 부사장님께서. 예. 지금 미 해군은 신형 LCAC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배는 99척을 지었고 이 배가 수명이 다하니까 또 새로운 LCAC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째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시제선이 나옵니다. 미국은 시제선 개발에 최소한 10년 이상, 초기 LCAC은 19년 걸렸고 신형 LCAC은 12년 걸렸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기술을 만드는데 한국은 LSF1에 4년 걸렸고 LS2에 4.5년 걸렸고 우리는 이 바쁜 민족입니다. 우리는 웬만한 성능했는데 신형 LCAC은 이제 72척을 대체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과거의 LCAC에 비해서 꽤 많이 개선이 되었고 우리 LS2의 장점도 부분적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새로운 LS2 후속을 이제 곧 시작을 할 건데 거기에도 이제 신형 LCAC가 우리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서로 좋은 점을 우리의 좋은 점을 자기들이 반영했고 우리 할 때는 좋은 점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반영해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미 해군의 신형 LCAC보다 성능을 보다 능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싶은데 문제 시간만 좀 더 주면은 전 해군 사업에 보면 사실 이 신형 우리가 후속 LCAC 할 때 1년만 시간 더 주면은 예산은 똑같더라도 훨씬 우리가 준비를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같은 예산인데 시작만 해주기를 바랬는데 결국 이게 성사가 안 되고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개선 폭이 훨씬 적어지는 게 저로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중태 박사께서.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LSF2급 고속 상륙정을 또 미국 거보다도 좋은 그런 고속 상륙정을 국내 독자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타코마사로부터 한진중공업까지 업체에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있었고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고 또 우리 김상근 부사장 같이 그 평생을 바친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떤 특수선행이 필요하다 해서 갑자기 2, 3년 안에 배가 될 때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해군 강국들은 이미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미래에 대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그 특수선행 함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장기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대표적인 거 한 예만 들면 미군이 이미 그 양산에 들어간 3동체로 된 연안 전투함, 또 러시아가 실용화한 그 에어 캐비티 십 타입 경비정, 또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8척 운영하고 있는데 파랑 관통 쌍동선으로 된 유도탄 고속정, 이런 것들은 이미 실용화돼 있고 또 다른 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공기부양선 빼고는 미리 대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도 미래에 대비해서 특수선형 선박 기술을 체계적으로 장기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 국가 차원의 연구 개발 체제를 정립해 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네 분의 정말 생생하고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